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는 엄청난 속도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향해 진격했지만 난세의 영웅이 나듯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사항전 결과 현재는 오히려 역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계된 러시아의 피해 규모는 과연 군사력 2위에 러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처참한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무기가 점점 떨어지자 미국에 요청했는데 미국은 기존의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해주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실전의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비밀 무기까지 지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군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됨에 따라 사기가 바닥을 뚫었고 그 와중 7번째 장성이 또 전사한 것과 동시에 러시아 병사가 지휘관을 공격하는 등 하극상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전문가는 현재 러시아의 모습이 월남전 미군이 철수를 결정했던 시기와 이상할 만큼 똑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과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비밀 무기가 무엇인지 전황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전쟁연구소는 키이우 북서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지속되면서 3일 만에 러시아군의 수도 압박 전략을 실패로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 부차, 호스토메를 점령한 러시아군을 포위하기 위해 브로디아카 남쪽과 이40 고속도로를 탈환에 성공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키이우와 그 외 지역에 보급 및 연락 통로가 열렸으며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으로 완전히 급반전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연구소는 우크라이나군이 북동전선에서 브로바리로 진격하여 체르니히우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격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부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장악했던 헤르손에서 장악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북쪽에 이 항구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 거세게 몰아붙인 결과 러시아군과 이 지역을 양분하는 구도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앞서 뉴욕타임스는 자체 분석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러시아가 그동안 점령 중이던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공항에서 모든 항공기를 철수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 일찌감치 이곳을 장악해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의 전초기지로 삼아왔었는데 전쟁 주요 지역을 잃어 전략적 손해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며 러시아가 흑해 연안과 남부의 핵심 물류 도시인 오데사를 장악하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뉴욕타임스가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내로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막기 위해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가 우세한 전황을 보이지만 그 외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에 러시아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외신들이 현재 나온 전황 자료를 취합한 결과 러시아군의 피해는 16,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일각에서는 2만 명까지도 추정된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군의 기갑 전력 피해는 561대의 전차가 격파당했으며 차량과 장갑차 등 2,800여 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포와 대공무기의 피해는 381문의 야포가 피해를 입었으며 대공무기는 49기가 쓸 수 없게 됐다고 발표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항공기 피해도 엄청난데요. 항공기 약 240대 이상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당한 것으로 추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만 현재 점점 무기가 바닥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미리 예상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원을 대상으로 화상연설에 나섰는데 연설을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공의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해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막고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행금지 구역 지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엄청난 양의 무기 지원을 받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약 9억 달러의 원조에는 이미 수백 기가 지원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200기, 기관총과 총기류 7,000정,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이제까지 실전에서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 무기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밀 무기는 바로 스위치블레이드 600이라고 불리는 자폭 드론 100기였는데 전문가들은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위치블레이드가 왜 여태까지 실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여태까지 스위치블레이드가 미군이 사용하기엔 보잘것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채공형 미사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 미사일이 발사하자마자 마하 2의 속도로 표적에 빠르게 명중하는 것과 달리
프로펠러 엔진과 날개를 달아서 속도가 시속 112km에 불과합니다. 명중 직전까지는 속도가 다소 빨라져서 185km까지 낼 수 있지만 시속 수천 킬로미터의 각종 첨단 미사일에 비교하자면 그야말로 군뱅이가 기어가는 속도라고 비유할 수 있죠. 사거리 역시 40km로 2에서 3km에 불과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훨씬 길지만 역시 특별하지 않고 탄두 역시 이전 제품보다 장갑 관통력이 강해졌지만 미사일이 워낙 작은 만큼 위력의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미사일의 기본 조건인 파괴력, 사거리, 속도면에서 사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보잘것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사일로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도 갑자기 많은 전문가들이 스위치블레이드에 왜 주목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채공형 미사일은 다른 미사일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적의 위치를 스스로 찾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미사일이라도 대부분 미사일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미사일은 표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미리 정하고 이것을 흔히 라곤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적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쏠 수 없다는 말인데 스위치블레이드는 일단 쏜 다음 적이 어디 있는지 탐색한 후 자폭 공격을 할 수 있어 항공정찰이나 인공위성 정보 없이도 원거리의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적이 없다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의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대신 40분 이상 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을 눈치채고 숨더라도 끈질기게 기다리다가 적이 이동하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두 번째 장점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아군과 함께 싸워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의 탄두는 매우 작아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약하지만 스위치블레이드가 포착한 영상은 태블릿을 통해서 원격 조종을 하는 통제관에게 전달되며 긴 채공 시간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공유해서 포병이나 특수부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스위치블레이드가 제공되면 전쟁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되며 러시아군에게 뼈아픈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사용해서 러시아군의 대공미사일 포대를 찾아낸 다음 포격을 가하거나 드론 공습을 하는 등 드론을 활용해서 전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자동차 한 대와 몇 명의 특수부대로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스위치블레이드가 배치된다면 러시아의 방공포대나 지휘소 같은 핵심 목표물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도 좋지만 한국의 자폭 드론을 도입한다면 더 자원을 아끼고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군의 즉 충돌형 자폭 드론입니다. LIG 넥스원과 샘코가 이미 몇 년 전부터 40분간 채공 가능한 직충돌형 자폭 드론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는 미국도 개발을 포기했던 기술로 만들어진 자폭 드론이라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직충돌형 자폭 드론은 세계에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틸트로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가 흉내낼 수 없는 몇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여 별도의 발사대가 필요 없고 일반 자폭 드론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탄두나 탐지 장비 등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해 경제적입니다. 기존의 자폭 드론은 한 번 발사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직충돌형 자폭 드론은 전자식 안전장전 장치와 수직 착륙 기능 덕분에 언제든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스위치블레이드 600 모델은 한 개에 $70,000, 하나로 약 8,600만 원 가격으로 책정돼 있는데 적을 찾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리게 되지만 직충돌형 자폭 드론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무기까지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하면서 사기가 꺾인 러시아군은 자신들의 지휘관까지 탱크로 밀어버리는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한 언론인이 제37 독립 근위 차량 소총여단의 여단장인 유리 메드베데프 대령이 탱크에 치여 어이없게 운명을 달리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키이우 서쪽 마카리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 부대는 병력의 절반을 잃었으며 동료의 사망 등에 분노한 한 부대원이 적당한 틈을 봐서 옆에 있던 메드베데프 여단장을 탱크로 치었고 그는 두 다리를 다쳐 벨라루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7번째 러시아 장성이 포격을 당해 전사하는 등 당나라 군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레스토비치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군은 헤르손 인근 체르노바이브카 비행장을 포격해 러시아 남부군구 제49연합군 사령관인 야코프 야잔체프 중장을 제압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이 월남전에서
미군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당시 미군은 베트공의 게릴라 전술에 졌다기보단 사기 저하로 인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패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러시아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듯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